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동학을 배울 차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게 갑신정변이에요. 근데 연도를 뭐 외워달라는 건 아니지만 연도 기준으로 보면 갑신정변이 1884년이고요. 그다음에 동학이 1894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화면이 비어 있죠. 화면을 왜 비웠냐면 요 이제 갑신정변이 있기까지의 시간들이 우리가 쭉 배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백성들의 시각에서 어땠을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우리가 동학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동학은 기본적으로 종교잖아요. 종교. 기본적으로 종교란 말이야. 그쵸? 음 근데 우리가 과거에 동학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과거에 동학이 이렇게 막 만들어지고 퍼졌던 시기 생각해 보면 세도 정치로 인해서 사람들 힘들어하고 막 멀리서 바다에서 이양선 보이면서 막 두려워하고 이런 혼란들이 막 생기고 이 혼란에 대해서 뭐 정부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의지할 수가 없을 때 그런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처음에는 뭐 정감록이니 미륵불이니 이런 막 미신에 의존했다가 나중에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뭐 서양에서 천주교 들어오고 또 우리끼리 막 동학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적으로 의존을 한 거죠. 그래서 동학이라는 종교가 퍼져나갔다는 건 그만큼 백성들이 힘들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돌이켜보면 우리가 앞선 흥선대원군 때는 쭉 뭐 호포제, 사창제 이런 세금을 줄여주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경복궁 중건이 있었죠. 경복궁 중건을 하면서 요때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당백전 발행했던 거. 그러면서 물가가 막 폭등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백성들을 힘들게 했었죠. 그래서 물가가 막 오르면서. 그다음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고종 민씨 집권하면서 통리기무화문이니 뭐 그죠? 그 안에 별기군이니 뭐 여러 부서들 설치하고 막 개화 정책을 했었죠. 개화 정책을 했었고요. 이때 뭐 이제 배우겠다고 막 사절단도 보내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결국 세금으로 하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도 농민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면서 특히나 별기군이 이제 설치되고 그에 대한 어떤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임오군란이 터졌었죠. 임오군란 터지면서 요거가 이제 일본 어떤 공사관에 피해를 끼치고 이러면서 재물포조약 체결하고 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체결하면서 또 상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배상금을 물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갑신정변. 요것도 결국은 일본 공사관에 피해를 끼치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또 요것도 배상금을 물어야 돼요. 요거 일본한테 배상금 묻는 건 참 일본이 원래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건데 그죠?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어쨌든 이제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흥선대원군 때는 경복궁 만드느라고 세금 잔뜩 내고 그죠? 뭐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통리기모함은 하고 뭐 개화 정책하고 요때는 또 개화 정책 한다고 세금 내고 이모군란 때는 또 배상금 물어야 되니까 세금 내고 갑신정변 때는 또 배상금 물어야 되니까 세금 내고 이런 것들이 고통의 반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에 힘겨워할 수밖에 없었던 농민들의 어떤 입장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뭔가 떨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오군란 이후로 우리 기억나시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맺은 뒤로는 청나라 상인들이 이제 국내 여러 군데에서 마음껏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또 최국대우 조약을 이제 들어왔었던 그러니까 최국대우 조항을 포함하는 조항을 맺었었던 그런 다른 나라 상인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인들에게 우리나라 상인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은 강화도 조약, 부속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쌀을 무제한 이제 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일본이 최국대우 조항을 맺으면서 조금 양보를 해준 게 우리나라한테 이제 너무 많이 쌀이 유출되면 그걸 막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허락을 해줬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내릴 수 있었던 명령이 방공령이에요. 방공령은 뭐냐면 우리 지역에서 너무 많은 쌀이 일본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 지역 지방관이 더 이상은 쌀을 일본으로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게 방공령인데 요걸 내리려면요. 한 달 전에 고지를 해줘야 돼요. 일본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전주나 군산 이런 몇몇 지역에서 방공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으로 더 이상 쌀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일본이 그러면 한 달 전에 우리한테 알려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방공령도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으로 쌀도 계속 빠져나가고 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뒤로 청나라 포함해서 다른 나라 외국 상인들도 최국대우 조항 때문에 다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상인들도 힘들고 농민들도 힘들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페이지에서는 뭐 복잡하게 볼 거 없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상인들이든 농민들이든 일반인들이 다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드니까 이걸 위안받기 위해서 동학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동학이 많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백성들의 고통이 심해지면서 특히나 농민 사이에서 동학이 많이 퍼지는 모습을 보이고요. 동학의 어떤 주장 내용은 기억하시죠? 인내천 사상 기억나시죠? 인내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람은 곧 하늘이다. 이라면서 사람은 모두 존중받아 마땅한 평등한 존재다 했었죠. 사람은 곧 하늘이다. 그래서 평등 사상을 얘기했었고요. 또 외세를 배척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이렇게 동학을 만들었었던 교조 최재우가 이제 정부가 평등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어, 동학을 만들었었던 교조 최재우가 처형당하게 되죠. 요거는 우리가 앞서서 봤던 거죠. 혹세무민의죄라고 하는 건 이제 어리석은 백성들을 거짓된 말로 현혹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집단 사기죄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교조 최재우고요. 그리고 동학교도들은 뭐 죽은 최재우를 살려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은 죄인으로 죽은 건 아니게 해달라 이런 명예회복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동학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탄압하지는 말아달라 이런 탄압 중단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집회들을 합니다. 삼리 집회, 뭐 서울 상소, 보훈 집회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서 삼리라는 지역이 이제 뭐 서울 상소, 보훈 집회 이런 걸로 봐서는 삼리도 지명 아니겠어요? 지역명일 텐데 삼리라는 지명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삼리가 어디냐면 이게 이제 전라북도 전주 옆이에요. 전주 옆인데 어, 전주라는 지역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즉 동학교도들의 집회가 삼리에서 있었다는 것, 즉 전주 바로 옆에서 있었다는 건 그만큼 전주는 전라도잖아요. 전라도 곡창지대란 말이에요. 곡창지대. 전라도 곡창지대라는 거죠. 즉 그만큼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농민들이 많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즉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 농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주역 바로 옆에 삼리에서 집회를 갖게 되고요. 여기서는 교주 최재우의 어떤 명예회복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커져서 결국 정부에게 뭔가를 요구하려면 서울로 가야죠. 그래서 서울에 상소를 올리면서 동학을 공인해달라. 동학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충북 보은에 있었던 보은 집회에서는 척유양 창의, 즉 일본이나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죠. 이때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 백성들은 일본이랑 서양 세력을 거의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한테 하는 태도나 요구 사항들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외모만 다르지 거의 같은 세력으로 보는 거죠.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동학민 운동이 벌어지게 된 계기는 요거예요. 전라도에 고부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군수, 그러니까 지방관이죠, 지방관. 이 고부라는 지역의 지방관이었었던 조병갑이라는 인물이 그러니까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괴롭혀요. 뭐 이제 만석보라는 막 저수지도 억지로 만들게 하고 막뭐 자기 아버지 묘를 만드는데 막 농민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조금 되게 심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농민들이 이 조병갑에 대한 어떤 불만을 터트려 가지고 조병갑이 일을 하고 있는 고부의 관청 건물을 공격하게 돼요. 이때 농민군의 리더로 있었던 게 바로 봉준이 형, 전봉준입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고부의 관청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안핵사라고 하는 건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그런 관리를 얘기해요. 이제 그런 관리로 안핵사 이용태라는 인물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인물이 진상 조사를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농민들이 정부의 관청을 공격한 그래서 농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팩트죠. 팩트가 맞죠. 근데 이렇게만 결론이 나오고 끝나면 이건 조금 서로가 불편하죠. 왜요? 왜냐면 지금 할 얘기를 다 안 하고 있죠. 얘기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사실과 진실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굉장히 팩트라고 하는 건 뭔가 맥락이 잘려 있을 수 있어요. 단편적인 것만 얘기해도 사실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건 사실로 끝이 아니라 맥락과 의미가 담긴 진실이죠. 즉, 공격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는 얘기죠. 그 원인, 농민들이 왜 그랬는지를 알죠. 고부의 군수 조병가들이 지방관으로서 너무 많은 수탈을 했기 때문에 괴롭혔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돼서 이 얘기까지 해야죠. 근데 이 안엑사 이용태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농민들이 왜 그랬는가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하죠. 그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기통천하면서 들고 일어선 거죠. 분기통천건 엄청 열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분노하면서 결국 들고 일어서게 됩니다. 이때 이제 슬로건이라고 하죠. 이렇게 농민들이 외쳤던 게 뭐냐면 보국안민이라는 걸 외치게 돼요. 네, 보국안민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쓰는데 여기 이제 보호할 보자예요. 그다음에 나라국, 뭐 감쌀보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편안할 안, 그다음에 백성 민자인데 보국 안민 요거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한번 따라 읽기도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면 일단은 이걸 읽으면서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동학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종교인데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 여기에는 종교적 사체가 없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동학을 종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는 함께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동학이 더 이상 종교운동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동학을 종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운동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국안민이라는 기치를 외치게 되면서 동학이 더 이상 종교운동에서 그치지 않고 정치운동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됐다. 이거를 꼭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얘기는 동학에 함께하는 농민들이 훨씬 더 많이 불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동학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뭐 전라도 무장이라는 지역에서 이 무장은 지역명이에요. 무장봉기 이런 의미가 아니고 무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무장이라는 지역에서 봉기해서 뭐 황토현 전투, 황룡충 전투 많은 전투를 이기면서 거의 호남 지역을 다 먹습니다. 그러면서 전주성을 점령하게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전주성을 점령했다는 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주성을 점령했다는 건 호남을 다 차지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호남이 어떤 지역이에요? 곡창지대잖아요. 곡창지대. 기억나시죠? 우리 옛날에 임진왜란 배울 때 그때 이순신의 진짜 전략적 의미가 뭐였어요? 바다를 막고, 그죠? 그다음에 호남 지역을 지켜내서 조선의 병사들이 굶지 않고 싸울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줬다. 여기 또 이순신의 중요한 전략적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호남의 곡창지대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요. 대부분의 세금이 여기서 나와요. 왜냐면 여기서 농사가 거의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전주성을 점령당했다는 건 호남 지역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더 이상 어떤 운영되기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걸 굉장히 중대한 위기로 파악하고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크게 두 가지 움직임을 보여요. 첫 번째로는 여기에 도움을 요청해요. 어디?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요. 청나라는 도움 요청을 받았으니까 이게 또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는 이 요청을 받고 당연히 군대를 보내게 되죠. 청나라가 우리나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떠올려야 돼요? 태진조약. 텐진조약이죠. 텐진조약. 텐진조약 내용에 따르면 일단 당시에는 청나라와 일본이 각각 군대를 빼고 그 다음에 어느 한 나라가 군대를 조선으로 파병하게 되면 상대의 나라에게 연락을 해준다. 이게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청나라는 당연히 우리 군대 보낼 거야 이렇게 일본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고요. 그럼 일본은 여기에 응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텐진조약을 명분으로 군대를 파견하게 되고요. 그럼 둘이 뭐 하겠어요? 이번엔 진짜 두 번째 만난 거니까 진짜 싸우겠죠. 그걸 예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동학에다가도 화해를 요청하게 돼요. 이거 기억나시죠? 동학에다가도 화해를 요청하게 되고요. 근데 동학 입장에서는 이 화해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동학은 지금 동학 농민운동 세력은 우리나라 정부, 조선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게 아니죠. 자기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지 정부가 망해라 이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동학 세력도
지금 요렇게까지 상황이 올지는 몰랐어요. 막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막 다른 나라 군대가 또 다른 나라 군대가 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고 막 이건 이제 청나라 군대고 이건 이제 일본 군대겠죠. 이렇게 될지 몰랐단 말이야. 이러면 진짜 나라가 망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 일단은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청나라와 일본 보고 나가라고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동학과 또 조선 정부가 화해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동학도 정부의 화해 요청에 응해서 전주 화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약을 맺는 지역이 전주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전주성을 점령해서 요때 이제 정부가 움직여서 전주 화약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호남 지역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같이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 나서 당시에 동학농민군은 일단 지금의 지방과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동학 세력들이 각 지역에다가 집강소를 설치하고 자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정부도 이걸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동학농민군 세력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회전개혁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집강소는 이 집강소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동학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동학이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치기관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동학 세력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모아서 문서로 정리한 패전개혁안을 볼 텐데요. 그 전에 요거 한번 볼 만한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 사발통문이라는 건데요. 동학농민운동 관련해서 워낙 중요한 사료예요. 근데 이제 요게 조금 느낌 있는 건 뭐냐면 요거죠.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요거. 요 이제 밥사발을 엎어놓고 원을 그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참가자 이름들을 쓴 건데요. 왜 이렇게 쓰냐면 이렇게 쓰면 딱 보시겠지만 리더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를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발통문의 형태로 쓰는 거죠. 요건 이제 요걸 보여드리는 건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이제 고부에서 봉기가 벌어지고 연초에 겨울에 벌어지죠. 그다음에 전주성을 점령하는 게 이제 봄 다 돼서 4월 말에 전주성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호남권을 거의 다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여서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죠. 막 말을 타고 멀리 갑니다.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요. 청나라가 이 소식을 듣고 군대를 보내는 게 5월 5일이에요. 5월 5일이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일본군도 텐진 조약에 따라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동학농민군은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이틀 뒤에 전주 화약이 맺어지는 이렇게 굉장히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요게 이제 패전개혁안인데요. 어, 요쯤 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렇게 되게 뭔가 조항이 쫙 깔려 있는 이런 내용을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갑신정변 때도 14개조 개혁안이라고 해서 급진개혁파들이 어떤 내용으로 개혁을 할 건지를 정리해 놓은 문서를 봤었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도 되게 많을 거예요. 공부하시기가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용을 보시면 그 문서의 내용을 보시면 이 문서를 누가 만들었겠다라는 게 요구사항에서 보여요. 우리 14개 조개혁안도 다 외우라고 안 하죠. 지조법, 그 다음에 모여서 법령을 의결한다. 요것만 보라고 하잖아요. 지조법에서는 뭘 알 수 있어요?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그 다음에 모여서 법령 의결, 여기서는 뭘 알 수 있어요? 뭐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의회를 만든다고 하는 어떤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구나. 요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건 급진개혁파가 만든 거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동학농민운동이 쓴 문서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문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동학농민군은 기본적으로 농민들이죠. 즉 내용에서 좀 농민들의 냄새가 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하나하나 보시면 삼가놀이는 그 제목을 조사해서 엄하게 징계할 것. 이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물론 농민 냄새가 나긴 하지만 이거는 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지나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횡포한 부호들을 엄징할 것. 이제 횡포한이라고 하는 건 뭔가 불법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재산을 뭐 그런 걸 얘기해요. 그래서 부호들은 부자들이고 엄징은 이제 엄하게 징계한다 이런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모은 부를 쌓은 그런 부자들은 벌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뭐 할 수 있는 얘기죠. 이것도 지나가시면 되고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요거예요. 3, 4, 5번. 노비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그 다음에 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앨 것. 패랭이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패랭이라는 이거 모자예요, 모자. 딱 봐도 모자죠. 근데 이 모자를 쓰면
나를 멸시해도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왜냐면 천민이니까. 그러니까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릴 것,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앨 것. 이 얘기는 뭐냐면 노비나 백정이나 다 천민이에요. 근데 이제 누구의 이제 소유로 들어가서 누구를 모시면 그러면 이제 노비가 되는 거고 그런 거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면 그러면 이제 백정이 되는 건데 노비문서를 불태워버려라.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애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 누가 천민인지 못 알아보게 하라는 거죠. 즉 천민 제도를 없애고 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평등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평등 얘기를 지금 처음 얘기하고 있어요. 급진계합판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농민들이 더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농민들은 일을 할 때 천민수속 이제 농업을 할 때는 천민 애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옆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천민 애들이 그게 노비든 아니면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그냥 백정이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를 옆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분제 누군가가 차별당하는 이런 모습들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농민들도 지금 신분제 때문에 양반들한테 차별당하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지내게 해달라. 이런 평등의 가치는 농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양반들이 이런 걸 요구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급진계합파 애들도 기본적으로는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안 하는 거예요. 농민들이니까 평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노비문서를 불태워라,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애라 이렇게 천민이라는 게 사라지게 만드는 평등을 요구하는 이런 모습들은 농민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아래 젊은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 요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 내 딸이 지금 얼른 생각하면 또래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요 시대 땐 그게 아니에요. 또래 남자들 어차피 다 가난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늙었더라도 그리고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으로 들어가는 거더라도 부잣집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그게 이제 뭐 네 번째 부인, 다섯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걸지라도 첩으로 들어가는 걸지라도 부잣집에 들어가는 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남편이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어떤 집이 많냐면 제 여자는 뭐 17, 18 이래요. 근데 남자는 막 68, 9 이래요. 이런 집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의학이 발달한 시대도 아니고 이 할아버지 이거 몇 년 살겠어요. 한 3, 4년 살다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바듯해봐야 방금 결혼한 여자애는 몇 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할아버지가 남편이죠, 남편. 남편 돌아가실 때 아내는 21살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젊어? 꽃다운 나이 아닙니까? 21살이면요, 꽃다운 나이도 아니야. 꽃다운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예요. 여러분들 지금 꽃다운 나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꽃다운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야. 꽃다워지려고 막 이제 자라나는 나이란 말이에요. 21살도 아직 그런 나이예요. 근데 벌써 그런 나이에 과부가 돼버린 거지. 과부가 뭐예요? 내 남편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그런 경우에 과부라고 하죠. 그래서 과부의 재가를 허용할 것은 이 재가가 재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문장이 들어오냐면 농민들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늙은 남편한테 첩으로 들어와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아주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지 옆에서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급진계합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건 농민들이 옆에서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6번에 이제 무명잡세는 일절 거두어들이지 말 것. 이 얘기는 이 무명잡세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법적으로 없는 세금인데 관리들이 이제 백성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백성들이 세금법을 다 모르니까. 그래서 막 있지도 않은 세금을 걷고 그런 게 이제 무명잡세인데 음 요런 것들은 어 농민의 냄새가 나긴 하죠. 이제 세금 때문에 억울했던 모습이긴 하니까. 근데 요것들은 뭐 요것도 6번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관리의 채용은 집어를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할 것.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원래 늘 가문에 그러니까 관리에 진출하던 가문들만 또 진출하게 하지 말고 정말 실력으로 평가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외적과 통하는 자는 엄하게 징계할 것. 이것도 이제 뭐 차교양창이 기억나시죠? 그래서 외적들을 몰아내라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9번. 요거야말로 농민 냄새가 진하게 나는 거죠. 토지는 균등히 나누어 경작하게 할 것. 그러니까 농민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이런 것들이 평등을 외치고 노비문서 불태워버리고 뭐 백정이 쓰는 패랭이를 없애라 그러고 이런 평등을 외치는 모습들, 과부를 신경 쓰고 있는 모습들, 그 다음에 땅 얘기를 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농민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모습들이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농민들이 할 만한 내용인데 그러면은 동학이 주장한 패전개혁안이겠다 이렇게 유추를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부는 어쨌든 전주화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를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데 둘 다 철수하지 않고요. 더구나 일본이 되게 센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제 뭐 이모군란 갑신정변 거치면서 청나라의 영향력이 너무 셌기 때문에 일본은 여기에 견제구를 던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아예 경복궁을 점령해 버립니다. 경복궁이 뭐 하는데요? 왕이 정치를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경복궁을 점령하는 건 앞으로의 조선 정치는 우리 일본이 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청일 전쟁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게 되고요. 동학농민군은 재봉기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이 봉기의 대상이 1차 때는 정부였었죠. 정부한테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이렇게 외쳤던 거고 전주화약으로 이제 끝을 맺었던 건데 이번에 일으키는 건 그 대상이 청나라와 일본, 특히나 일본인 거죠. 그래서 일본한테 요구사항은 뭐겠어요? 나가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때 충남 공주에 있는 우금치라는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워서 대패하게 됩니다. 대패를 해요, 대패. 그래서 몇만 명이 이렇게 거의 학살당하다시피 큰 피해를 당하는 그런 대패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동학농민군은 너무 큰 그래서 뭔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크게 당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동학농민운동은 종료하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이제 동학농민운동군이 요구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패전개혁안의 내용들이 일부 가부개혁에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동학농민군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정말 일제 식민지 되기 직전에 막 의병 활동할 때 이때 동학농민군 애들이 많이 애들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참여했었던 분들이 많이 이제 의병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동학농민군의 의미를 보면 일단은 반봉건 운동의 반은 뭔가 이제 반대하는 뜯어 고치라고 요구하는 그런 거죠. 봉건은 과거의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반봉건 운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동안 조선 정부가 잘못되었던 지점들을 고치려고 요구하는 운동이었다. 고치라고 요구하는 운동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반외세 운동이죠. 일본을 몰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